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에게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많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진 기억 속의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렇다 할 엄청난 사건이나 추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간장 떡볶이를 간식으로 자주 해주셨고, 수제비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손수 수제비를 떠서 끓여주시고, 제 공부도 자주 돌봐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건 사고였습니다. 눈이 오는 날 어머니께서는 장을 보고 집에 오시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승합차에 치여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맨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길에서도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버지는 딱히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무섭고 불편한 아버지였습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갈 때마다 부모님 직업을 쓰는 게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적어서 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는 회사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보통 주말에 쉬어서 자기들과 놀아준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는 주말에 쉬지도 저와 놀아주지도 않았거든요. 제각각이었습니다. 평일에 일을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주말에도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었죠. 그리고 보통 밤에는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 안 됐나 포줄했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란 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많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아내를 저에게 뺏겼다고 느끼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질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별을 당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프기만 하면 다행인데 아버지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술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조금씩 한 병, 두 병 드시던 술을 맨날 드시게 된 거죠. 일도 안 하시고요. 친할머니가 와서 뭐라고 해봐도 아버지는 똑같았습니다. 아, 그때 알게 되었네요. 아버지의 직업을요. 너 어쩌라고 그러냐? 어? 왜 이렇게 살아? 죽으려고 삽니다. 살아서 뭐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식도 있는 놈이 이렇게 살면 어쩌자는 거야? 재민이는 키워야지. 네 자식인데. 쟤를 키우라고요? 쟤 다 컸어요, 엄마. 이제 중학생이에요. 내가 할 게 뭐가 더 있는데. 중학생이면 애야. 손 많이 갈 때라고. 학원도 보내고 제대로 된 옷도 입히고 잘 먹여야지. 참나. 나도 우리 아빠한테 그런 걸 못 받아봤는데 뭐. 아, 나 아빠 없지. 딴 년이랑 바람나서 가버렸지. 이게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그래서 너가 받은 것처럼 키워서 나중에 너처럼 노래방에서나 일하는 애 만들래? 어? 아씨, 이제 거기 안 나간다니까. 차라리 나가. 나가라고 이놈아.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서 입에 풀칠은 해야지. 술만 처먹는 백수로 살 거면 차라리 그런 데라도 나가라고. 아, 됐어요. 이러다 죽을라니까 신경 꺼요. 내가 다 듣는 거 뻔히 알면서 그땐 그냥 할머니가 아빠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저 하나 돌봐주지 않는 어른인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해서 벌어두었던 돈이 꽤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몇 달 동안 일을 안 나가고 술을 먹는데도 어찌저찌 생활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진 건지 뭔지 아버지가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고 낮에 나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진 몰랐고요. 어차피 관심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술을 드셨죠. 마주 앉아 초라한 저녁밥을 먹을 때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맨날 술을 먹어요? 그때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때렸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반항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아버지가 화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맞고 발로 맞고 그냥 엄청 맞았습니다. 정신없이 맞다가 아버지가 다 때렸는지 가만히 저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이잖아, 이 새끼야! 뭐가 저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그땐 정말 뭐가 나 때문일까 한참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아버지는 저한테 분풀이를 하신 겁니다. 그냥 제가 아버지의 샌드백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이 어렵다고요. 아버지도 처음 때리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맞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때릴 명분을 찾았습니다. 관심도 없던 제 교복 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심지어는 제가 숟가락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 겨우 벗어나면 저에겐 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교도 저에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는 애들이 저를 엄마 없는 애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거든요. 엄마 없는 애, 그건 고로 막 괴롭혀도 되는 거지 같은 애였습니다. 다들 저를 괴롭혔고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걸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반 애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저랑 친하게 잘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선생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욕해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인 기분이 참 역같더라고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혼자 손목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한테 들켜서 또 맞았고요.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 지옥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저만의 일탈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자를 끝내고 돌아가는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든 겁니다. 기사 아저씨가 종점이라고 깨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이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집에서 자면 항상 악몽을 꾸거나 방문 열리는 환청이 들린다던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종점에서 집까지 걸어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밤거리가 참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일탈보다는 해방에 더 가까웠네요. 지옥 같은 일상에서 잠시나마 해방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너무 늦었다고 또 맞진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은 일부러 종점까지 갔다가 집에 걸어갔습니다. 그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였죠. 그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자고 있더라고요. 아, 이 시간에 들어가면 맞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눈치껏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제대로 숨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도 중학생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은 줄었지만 무시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저는 아예 엄마 없는 거지 새끼로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다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일부러 보이면서 안 보인 척 저를 치고 가거나 제 물건을 밟고 갔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다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 저를 괴롭히는 성적이 안 좋아야 마땅한 그런 불량한 애들이 공부까지 잘하는 걸까요? 어른들이 불량한 학생들에게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낙오자 된다고 하던 게
다 옛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럴수록 전 더 보잘것없는, 괴롭히기 만만한 대상이 되었고 저의 자존감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죠. 나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숨이라도 쉬자며 일주일 만에 버스 종점을 찍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 공기의 냄새가 좋았고 제법 푸릇해진 가로수들이 흔들리는 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 느낌을 더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더 천천히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행복하게 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며 현관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안 자고 계시더라고요. 불 꺼진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며 술을 먹고 계셨습니다. 방금까지 행복했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눈치를 보며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게 묻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오냐? 저 학교 야자요. 아버지가 힐끗 시계를 보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야자를 이렇게 늦게까지 해? 아버지가 제게 시선을 주자 제 심장은 더 요동쳤습니다. 야자가 언제 끝나는지 아버지는 모를 겁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냥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경멸의 눈빛, 사냥하는 맹수 같은 눈빛, 잘 걸렸다 이놈아 하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오늘도 맞겠구나 하는 걸요.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라는 손짓을 하고 제가 쭈뼛대며 다가가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저를 때리셨습니다. 때릴 때 하는 말들은 별로 의미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날은 때리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 학생이 밤늦게 왜 돌아다니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 없는 거 티내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를 향해 날라온 아버지의 팔을 잡아버렸습니다. 잡고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큰일 났다 생각했죠. 아버지는 놀라신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 팔을 잡은 제 손을 보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손을 치우자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입고 계신 긴팔티에 소매를 접어 올리시더니 정말 저를 죽도록 때렸습니다. 이번엔 말하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 이젠 아빠가 우습냐? 버릇없는 새끼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거였죠. 한동안 만든 거에 익숙해져서 눈물도 안 났는데 그땐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본 제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는 푸른빛이 가득했고 머리를 빗으니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하복을 입어야 하는데 팔에 멍이 신경 쓰여서 그냥 춘추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그게 또 눈에 거슬렸는지 반 애들이 키득키득거리며 엄마도 없고 교복도 없냐며 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러운 공을 일부러 저한테 던지고 청소 시간도 아닌데 대걸레를 꺼내어 제 옷과 신발들을 더럽혔습니다.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게 설령 죽어서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버스 타기였습니다. 야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차가 막혀서 종점까지 아주 느리게 갔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버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갔고 결국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남아있던 2명의 사람들이 내리고 기사님이 저한테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게 변해서 아무도 모르게 버스에 숨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어제는 그 길이 산뜻하고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발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아서 버스 차고지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학생, 집에 안 가? 그때 한 버스 기사님께서 뜨거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탄 버스의 기사님이었습니다. 낯이 익은 게 종종 봤었던 기사님 같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요. 왜? 이렇게 늦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안 해요.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해.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있어요, 우리 집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기사님께서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기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뭘까? 왜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지을까? 생판 모르는 사람인 나를 왜 걱정하지? 혹시 나쁜 사람인가? 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인가 생각하다니 저 참 불쌍했네요. 아무튼 처음 보는 그런 표정에 약간 당황하기도 잠시. 저는 갑자기 가슴에서 뭐가 터진 듯이 기사님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된 것.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나를 때리기 시작한 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등 그냥 모조리 말했습니다. 30분을 넘게 혼자 떠들었는데 기사님은 계속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도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한들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누군가한테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기사님 앞에서는 술술 나오더라고요. 얘기할수록 부끄러운 줄 알았던 제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감춰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볼수록 드러내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느껴진 이런 생각들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기사님은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울 때는 아무도 저한테 손수건을 내밀어주지 않았거든요.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아저씨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잔소리 같은 조언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어른들만 봤는데 기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아저씨랑 결혼했던 사람은 10년 전에 가정을 버리고 떠났거든. 아저씨는 그때 그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조금 복잡하게 꼬여서 사업도 정리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어지게 됐어. 그래서인지 아들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 학생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고 아저씨랑은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얘가 어쩐 일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피떡이 되어서 들어왔더라고.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어디서 그랬냐, 병원에 가보자 했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일단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받는데 글쎄 몸에 멍도 많고 찢어진 상처도 많은 거야. 얘가 누구한테 맞은 거지? 그래서 패싸움이라도 한 거냐고,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고 애를 다그치는데 다 컸다고 생각한 애가 막 울더라. 나한테 아빠는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빠는 왜 항상 얘기를 들어주지 않냐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질 않았구나. 맨날 내 얘기만 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다친 애 데리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일단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얘기나 하자 했어.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맞았대. 애들이 단체로 두들겨 팼다는 거야. 어떤 애들이 그랬냐니까 지 친구들이 그랬대. 친구들이 친구를 왜 때려? 참나.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아들이랑 어울리는 무리 중에 짱인 애가 있었나 봐. 그 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는 우리 아들을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팼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애가 아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리지. 참 어리다 못해 어리석지. 그렇게 한 달을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다 징계받게 하고 싶대. 다음날 찾아가서 난리를 쳤지. 학생이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어제는 입고를 하고 왔는데 그러고도 당신들이 선생이냐고. 당장 가해 학생들 부모들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부모들이 싹 모였다. 7명이었나. 엄마만 온 애도 있고 엄마랑 아빠 둘 다 온 애도 있고. 아빠들은 거의 잘못 없다는 태도야. 원래 남자애들 그러면서 큰다고. 가만히 들었지 일단. 무슨 개소리를 하나 보자고. 막 지 아들은 그냥 몇 대만 때렸다.
남자애들 싸우는 거 하루 이틀이냐? 뭐 얼마나 다쳤다고 그러냐? 마음이 급한 거지. 지네 아들 잘못 감추느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없던 일이 됩니까? 내 아들이 안 맞은 일이 돼요? 당신네 애들이 우리 애를 왜 때렸는지 아세요? 여자 때문이랍니다.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우리 아들을 좋아해서 때렸대요. 말이 됩니까? 남자애들이라 싸워요? 어이 아저씨. 아저씨 남자죠? 나도 남자인데 우리도 좀 싸울까요? 몇 대밖에 안 때려요? 그래서 그럼 안 때린 게 되냐고요? 때려서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해요. 때리면 안 된다는 거 고등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뭡니까 이게? 부모면 내 자식이 잘못한 일 사과할 줄 알아야지. 거짓말하고 방관하면 그게 부모예요? 얘네 원래 친구였대요. 그럼 막말로 당신네들의 자식도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간수 잘하세요. 잘 가르치세요. 때리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당신들 애가 맞을 테니까. 내가 딱 이랬지. 찍소리 못하더라고. 그제서야 하나둘 죄송하다고. 어거지로 중얼거리고 결국 싹 징계받고 아들이 원해서 고소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거 남으면 자기 자식 취직도 못한다고 울더라고. 참 봐주기 싫었는데 아들이 그만하재서 합의해주고 그 이후로 그 애들 우리 아들 건들지도 않는데 주변에 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더라. 우리 아들 지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 얘기가 길어졌는데 청소년과 그 부모는 그런 거야. 부모는 항상 아이를 보호해줘야 하고 얘기도 들어줘야 하고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부모인 거야.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걸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는 얘기 듣는데 너는 계속 저 때문에 제가 그래서 라고 하더라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피해를 받은 사람인 거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지금 네 모습이 그때 우리 아들 같아서 아저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해. 언제든지. 말씀을 마치신 기사님은 제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은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를 도와준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혼란스럽기도 했고 집에 가면 또 얼마나 맞을까 하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고요. 역시나 그날도 많이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아저씨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며칠 뒤 저는 정말 기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사님, 저 그때 그래. 안 그래도 언제 연락하나 기다렸다. 아저씨가 뭘 도와주면 될까? 저 예전에 하셨던 그거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사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궁금한 반에 그렇게라도 해서 좀 나아지고 싶은 기대감 반이었습니다. 기사님은 몇 년 전 아드님의 학교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와서 제 큰아버지라고 하시며 저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엄마와 주정뱅이 아빠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듬직한 큰아버지가 있는 줄은 몰랐던 제 담임 선생님은 수업 중에 놀라서 교무실로 달려와 죄송하다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학생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당했던 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자 징계위원회가 열려도 충분하다며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저와 기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일이라는 게 신기해서 얼떨떨했는데 기사님이 교문을 나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피해자가 소리를 내야 깨닫는 거야. 입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거든. 한 번 얘기하면 한 번만 그런 줄 알고 두 번 얘기하면 두 번만 그런 줄 알아. 계속 얘기해.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그래야 반복되지 않지. 신기했습니다. 저런 어른이 있다는 게.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기사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좀 긴장이 되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의 아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기사님을 닮아 듬직한 체구에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피부가 까무잡잡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 요즘엔 어때? 걔네가 교내 봉사를 하고 있어서 가끔 저 노려보기는 하는데 괴롭히진 않아요. 그런데 또 모르죠. 봉사 끝나면 괴롭힐지도. 나도 괴롭힘을 당해본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내가 강해져야 해. 웃기지? 괴롭히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하는 게. 네. 그런데 저는 강하지 않은데요. 네가 왜 안 강해? 강해질 수 있어. 힘 말고. 그럼 뭐가 강해져야 하는데요? 머리. 그 형은 제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은 공부 잘하는 게 힘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공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대요. 몇 년 동안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던 제게 며칠 사이에 저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둘이나 생기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었죠. 그래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은 정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공부도 재밌게 잘 알려줬거든요. 어차피 야자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집에 가기는 싫으니까 형한테 공부나 배워보자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을 공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아주 큰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여전했고 폭력도 여전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가끔 찾아오던 할머니도 이제는 포기하신 건지 집에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사님과 형은 상담이라도 받는 게 어떠냐? 아니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센터 같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더라. 심지어는 자기들이 보호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선뜻 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였나? 아버지의 폭력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렇다고 결코 아버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뭔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나이대에 맞지 않게 겉모습의 노화도 심해진 것 같고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고 토도 자주 하고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건 아버지의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가 1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들으면 불효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아가 된 사실은 슬펐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은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습니다. 저를 욕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마음에 도란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이 이제 살았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고 고개를 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모가 대표로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재민아, 이제 어떻게 할래?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 지낼 수도 없고, 그치? 얘기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어? 저 혼자 지내도 괜찮다고요. 18살이면 뭐 혼자 지낼만 하죠. 그래? 그럼 그럴래? 그렇긴 하겠다. 전학 가면 지금 친구들이랑도 헤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가끔 들릴게. 큰 고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고모 하나, 작은 아빠 둘, 다 저를 부양하기는 버거웠을 겁니다. 다 큰 남자애라 부담스럽기도 할 거고 사는 지역도 좀 멀고 다들 형편이 아주 좋진 않았거든요. 저도 저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밥이야 늘 혼자 해먹었고 청소도 혼자 했고 전기세 같은 것도 고지서 가져가서 은행에서 내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뭐 조금 외롭기야 하겠죠. 18의 나이에 세상에 홀로 선 기분은 참 뭐 같았습니다. 이제 나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 없겠구나. 이런 우울한 생각을 깨트려 준 건 바로 기사님과 형이었습니다. 기사님과 형은 다짜고짜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혼자 살겠다는 거야? 18살이면 아직 애야. 아저씨가 그때 한 말 잊었니? 너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라는 거.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요.
왜 없어? 아저씨는 짐 정리를 하고 아저씨와 형이 사는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아저씨가 고모한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고모는 아버지와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기로 한 생활비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주셨죠. 아저씨는 그 통장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재민아, 네 고모가 얼마를 보내주던 어떤 목적으로 보내주던 아저씨는 그거 하나도 관심 없고 그 자격도 없어. 아저씨 너 하나 보살필 정도는 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관리해. 아저씨가 너를 맡게 되었으니 책임감 가지고 잘해보마. 너무 좋았습니다. 좋다는 말 이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따뜻한 분이었고 형은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반 가족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형이랑 같이 사니까 형한테 매일 공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신청한 야자 대신에 집에서 형이랑 공부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형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원래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희망 가득한 말은 잘 믿지 않는데 진짜 간절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엉겁결에 형이랑 같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은 이미 졸업한 뒤였지만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커다란 형한테 안겨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저는 어느새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저씨와 형을 만나 진정한 가족이 뭔가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어른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것 이상을 누리고 있죠. 저랑 형은 형제이자 동업자입니다. 형이 졸업하고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때 제가 부전공으로 디자인하고 싶어서 수업을 좀 들었었거든요. 형이 편집 기술은 좋은데 디자인을 힘들어하길래 옆에서 조금 도움 주고 제가 대신 구직글 올리고 구인글 찾아다니면서 일 구해다 줬더니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자기가 디자인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이 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쪽에서 꽤 잘 나가는 편집자가 되었고요. 유튜브도 하고 학교 홍보 영상이나 가끔은 중소기업 광고 영상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형은 다 제 덕분이라고 제가 아주 복덩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 형 덕분이라고 합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디자인을 배울 일도 없었으니까요. 아저씨랑 형한테는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아야지 했는데 천천히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아저씨는 지금 퇴직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쉬려니 몸이 근질거린다고 하셔서 얼마 전에 운동도 하실 겸 몸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게임기를 사드렸는데 요즘 푹 빠지셔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힘들었던 만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저씨와 형의 은혜 잊지 않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어렵고 힘든 일에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주변 분들에게 목소리를 내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혹시 아나요? 저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